관계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거 그냥 주식 정보 영상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과 수천조 원짜리 자본이 한반도를 향해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는 뉴스 보면서 벌벌 떨며 계좌를 닫고 있다고요. 이 어이없는 역설 오늘 제가 싹 다 뜯어왔습니다. 참고로 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새벽 4시 넘었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밤새 리포트 뒤지고 데이터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 눈 빨개졌는데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 드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 밥처럼 먹어치우는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반도체 메모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미쳐 날뛰며 확보하려는 전기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 하나로 오늘 희시간짜리 강의가 다 설명돼요.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자, 그런데 결론만 딱 던져놓고 끝내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왜 사실인지, 어떤 돈의 흐름이 이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솔직히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신기하긴 했는데 그냥 똑똑한 검색 엔진 정도로 봤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챗 GPT처럼 질문 받고 답 뱉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직접 실행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침에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드릴 영상 분석 자료 좀 준비해줘.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제가 자는 동안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증권사 리포트를 읽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보고서 형태로 올려놔요. 저는 그걸 읽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연구하는 교수님이 실제로 이 상황을 겪으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자료 조사를 1분 만에 끝냈는데 인간인 본인이 그걸 읽고 이해하는데 10분이 걸렸다고요. 일의 병목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인간이 하던 사무직, 지식노동, 화이트 칼라 업무들이 제일 먼저 대체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집 나르는 사람보다 모니터 앞에서 보고서 쓰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요. 왜냐면 로봇이 몸을 움직이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인간이 발바닥으로 느끼는 미세한 균형감,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섬세한 촉감, 이걸 기계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배터리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해서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가 바늘구멍에 실 꿰는 동작, 진짜 기계로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 앞에서 하는 업무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어요. 코딩, 기획서 작성, 데이터 분석, 번역, 디자인 초안 작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세 가지예요. 첫째, 인공지능이랑 경쟁하지 말고 인공지휘하는 디렉터가 되어야 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체 소리가 아름다워지는지 판단하는 사람이죠. 둘째, 수학적 논리력을 길러야 해요. 인공지능한테 정확하게 지시하고 인공지능이 낸 결과물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요. 셋째, 그리고 이게 오늘 투자 이야기랑 직결되는 건데요.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에서 자본으로 돈 버는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흘러가는 인프라, 그 인프라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돈의 흐름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19세기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금 나온다고 난리 났을 때 진짜 돈 번 게 누굴까요? 금 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고, 사 팔고, 곡괭이 판 사람들이 진짜 부자 됐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그때 청바지 팔다가 지금의 리바이스 된 거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똑같아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진짜 돈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공지능들을 돌리기 위한 곡괭이, 즉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전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올해만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기로 발표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이 매 회사만 합쳐도 약 330조 원 이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어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결정짓는 게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골드러시의 구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금을 캐러 가는 빅테크들이 반드시 사야만 하는 삽과 곡괭이가 한국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들, HB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뭔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칩이라는 게 원래는 평평한 판 위에 회로를 새기는 방식이었어요. 2차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원자 단위 크기까지 왔거든요. 더 이상 가로 세로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 쌓으면 되잖아요. 아파트처럼요. 이게 바로 HBM이에요. 메모리 칩을 8층, 12층, 16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6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엘리베이터죠. 가층에 전기를 공급하고 사람을 실어 나를 엘리베이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칩을 수십 층으로 쌓으면 맨 위층에 전기를 제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연산하면서 발생하는 열도 각 층마다 균일하게 빼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TSV라는 기술인데 실리콘판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 기술이에요. 이 수직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의 똑똑함을 결정하는 게 연산 능력,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빠른 연산을 해도 그 연산에 쓸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 속도가 느려요. 마치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연료 공급 호스가 빨대 크기인 거랑 같아요. HBM은 이 빨대를 수도가도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자기네 GPU를 팔 수가 없어요. HBM이 안 들어가면 AI 칩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갑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하이닉스 임원한테 깁스한 팔에 사인받았다는 외국 CEO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농담 같지만 그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현실이에요. 을이 갑한테 사인받는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사인받으러 오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배 아팠던 빅테크들이 최근에 한 가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쓰는 메모리 용량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확 줄여버리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압축해서 메모리 덜 쓰고도 비슷한 결과를 내보자는 거죠. 일종의 메모리 절약 모드예요. 원주율 계산할 때 3.1415925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3.14만 써도 대충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어림하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챗봇이 일상 대화해주는 수준에서는 0.1 차이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금융 AI에서 혹은 의료 AI에서 또는 국방 AI에서 이 0.1 차이 때문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 거래 알고리즘이 계산 잘못해서 수조 원이 날아간다든가, 의사 AI가 엑스레이 분석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밀도가 필요한 고사양 인공지능에서는
메모리 절약이 절대로 안 돼요. 결국 HBM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패스 기술 나왔다는 뉴스 나오면 반도체 주가 흔들리는 거 보실 텐데요, 선생님들.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단기 노이즈예요. 구조적 수요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제 숫자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증권가 추정치가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202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를 14조나 냈었거든요. 근 1년 사이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메모리 단가가 회복되고 AI향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익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더 드라마틱해요. HBM에서 엔비디아 독점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인 구조가 됐어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HBM 만드는 거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아니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해요. 마이크론이 조금 따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한참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이 3년치 물량을 장기 고정 계약으로 묶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 사이클 불황이 오더라도 이 고정 계약 물량만으로 기본 매출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반도체 불황 오면 단가 폭락해서 적자 났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혹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려봐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높아서 고점이라고 팔았다면 1년 뒤에 웃겠어요, 울겠어요?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올랐을 때 다들 고점이라고 팔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메모리도 같은 상황이에요. 단기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한 섣불리 다 팔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현실 조언 드릴게요. 제가 솔직하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당장 못 사겠다 하는 분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겁난다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ETF 보세요. 반도체 관련 ETF들이 있어요. 종목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이 되고 한 주에 몇만 원짜리도 있어서 소액으로 시작하기도 좋아요. 처음부터 큰 돈 넣으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더 무서워요. 작은 거 하나 먼저 담아보면서 시장이랑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에너지예요. 선생님들,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최근에 지어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랑 맞먹는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수백 개씩 짓고 있어요. 이 모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했어요. 다음 AI 발전을 막는 게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가 될 것이라고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도 쓸모 없거든요. 수천만 원짜리 GPU 서버가 전기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전기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태양광이에요. 설치가 빠르거든요. 발전소 짓는데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이면 돼요. 빈 땅이나 지붕만 있으면 패널 깔고 바로 전기 생산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들어요. 흐린 날도 출력이 줄어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돌아야 하는데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짝꿍이 생겼어요. 바로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충전식 보조 배터리예요.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이 보조 배터리에 꽉꽉 채워놓고 밤에 꺼내 쓰는 거예요. 태양광이랑 ESS가 세트가 되면 2년 안에 사실상 24시간 운영 가능한 친환경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전지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예요. 잠깐, 여기서 제가 공이 2개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행 갔는데 콘센트가 밤 8시부터 아침 알벌시까지는 꺼져요. 그런데 충전해야 할 기기가 400개야. 어떻게 해요? 밤에 쓸 전기를 낮에 보조 배터리에 다 충전해 놓고 밤에 그거 꺼내 쓰면 되잖아요. ESS가 바로 그거예요. 규모만 엄청나게 크고요. 이렇게 하면 태양광이 더 이상 기상 조건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ESS 만들려면 배터리 셀이 필요해요.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가 누굴까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됐다고 배터리 업계가 다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뉴스들 보셨죠? 그게 바로 틀린 프레임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잠깐 숨고르기 중이지만 ESS용 배터리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히려 폭발 중이에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코스피에서는 엄청나게 팔고 있는 와중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은 오히려 모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단기 실적이 아니에요. 글로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배터리 공급망 생각해봐요. 중국 CATL이 배터리 시장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미국, 중국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무한정 쓸 수가 없어졌어요. 특히 보조금 정책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중국 빼고 글로벌 1위가 누굴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 구조적 수혜가 ESS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돼요. 자, 배터리 소재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 들어봐야 해요. 그런데 전 세계 리튬 생산과 가공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리튬 자체 매장량은 칠레나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이걸 정제해서 배터리용으로 만드는 공정은 중국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엄청난 준비를 해온 한국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예요.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 소금 사막 안에 있는 거대한 염호를 통째로 개발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염호가 뭐냐면 지표면이 소금으로 덮인 소금 호수예요. 그 아래에 리튬이 녹아있는 물이 있어요. 이걸 끌어올려서 정제하면 배터리용 리튬이 나와요. 포스코는 지금 보면 철강 회사예요. 근데 이미 리튬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어요. 본격적인 리튬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철강 기업에서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가격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 말씀드릴게요. 이미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종목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미 다 올랐는데 뒤늦게 들어가면 꼭 고점에서 물리게 돼요. 제가 그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대신 구조적 성장이 확실한데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 안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해요. 그게 진짜 스마트머니가 하는 방식이에요. 뉴스에 화려하게 나오는 종목 뒤에서 조용히 모이는 종목들을 봐야 해요. 두 번째 에너지 이야기, 원전입니다. 선생님들, 원전 이야기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와, 원전 테마주 대박 났다 하면서 흥분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 이거 그냥 정치 테마주 아니에요? 뉴스 나올 때 잠깐 올랐다가 쭉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의심. 맞아요. 어느 정도는요. 원전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에 따라 등락이 심해요. 그런데 중장기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이건 테마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필요예요.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0.1초라도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기저발전원이 필요한데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은 못 되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원전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구글이 핵발전소 계약 맺었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 섬 원전 재가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전력을 원전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이게 다 AI 전력 수요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이랑 무슨 관계냐? 미국이 원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1979년에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나고 나서 미국은 원전 건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원전 짓는 기술 인력이 다 사라졌고 부품 공급 생태계도 무너졌어요.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고 배관 용접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를 갖다 주면 그걸 보고 실제로 만들어줄 파트너예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주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 최근 몇 년간 수주 규모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체코 원전도 팀코리아가 수주했고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추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전을 지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자로 본체만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자재가 들어가요. 계측 장비, 밸브, 배관, 전기 설비. 이런 기자재들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으면 그 수주가 아래로 내려와서 기자재 업체들한테 흘러가요. 대장주보다 소형 기자재 업체들이 더 큰 주가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리스크도 크지만 알파 수익을 원한다면 이 방향으로 공부해 볼 만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가 오히려 기회인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이에요. 지금 한전 주가 보면 많이 눌려 있거든요. 원가 상승에 전기요금 못 올리는 구조로 적자가 났고 이게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한전이 사실 팀 코리아 원전 수출의 핵심 주체인 한수원의 모회사예요. 해외 원전 수주 뉴스가 본격화될 때 한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가져보세요. 자,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 변수들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싸움, 중동 지정학 리스크,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요. 뉴스만 보면 지금 다 팔고 현금으로 도망가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들을 그냥 표면으로 읽지 말고 구조로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중국 무역 갈등, 특히 반도체 관련 규제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하고 중국에 공장 짓는 것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걸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읽으면 반도체 업종 위기다, 글로벌 공급망 흔들린다, 이런 공포 프레임으로 읽혀요. 그런데 구조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술을 못 키우도록 막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경쟁자가 진입 못하도록 장벽을 쳐주는 거잖아요. 단기 노이즈랑 구조적 이익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거예요.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 수익성에 악재다. 이게 표면 읽기예요. 구조로 읽으면 원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자각이 각국 정부에 더 강하게 생겨요. 재생에너지, 원전, 전기차 전환을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강해져요. 결국 에너지 전환 관련 주식들한테는 오히려 호재예요. 이게 표면 읽기랑 구조 읽기의 차이예요.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포지션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직 주식 하나도 없고 완전히 현금만 있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방에 몽땅 넣는 건 저도 안 권해요. 아무리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탄탄해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때 멘탈이 흔들리면 손절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분할 매수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의 20%만 먼저 담아보세요. 그리고 시장이 17, 15% 빠질 때마다 추가로 담는 전략이요. 조정이 올 때 공포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박앤세일 시간이 됐다 하고 가볍게 사러 갈 수 있으려면 이미 담겨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 해요. 현입 자체가 없으면 공포만 커지거든요. 두 번째, 이미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 중인 분들이에요. 일단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내서 레버리지나 비투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매크로 노이즈가 많은 구간에서는 언제 어떤 뉴스로 단기 충격이 올지 모르거든요.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대기 자금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정이 올 때 더 살 수 있는 총알을 확보해 두는 거죠. 세 번째,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일 힘드시죠?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정답인지는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라면 평단가 낮추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성장 스토리가 꺾인 기업이거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이라면 그냥 손절하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자, 내일 아침 눈 뜨면 복잡한 뉴스 보지 말고
딱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하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발표하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의 선행지표거든요. 둘, 달러 원 환율이에요. 환율이 너무 높게 유지되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서 제조업 마진에 악영향을 주고 반대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에요. 1,300원 초반이면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셋,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이게 4.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내려오면 기술주 성장주한테 긍정적이에요. 연준 금리 정책 방향이랑 같이 봐야 해요. 이 세 가지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만 봐도 시장 방향성 있는데 충분해요. 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살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혁명이 1990년대에 왔을 때 거기서 아마존, 구글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 혁명이 2000년대 후반에 왔을 때 애플이랑 삼성이 완전히 재편됐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 오고 있어요. 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파도에 올라탄 사람과 올라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이전 혁명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경고도 드려야 해요. 리스크 관리 없이 흥분해서 몰빵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아무리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탄탄해도 단기 변동성은 있어요. 레버리지 쓰거나 빚내서 투자하다가 단기 조정에 강제 손절당하면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임에서 아웃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세요. 반도체 하나에 100% 넣지 말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인프라, 거기에 안전판으로 현금이나 채권도 일부 섞어두세요. 잠 잘 자면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결국 이기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부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했어요. 반도체가 뭔지, 에너지 대전환이 왜 일어나는지, 인공지능이 어떤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지 이 세 가지 큰 그림만 이해하고 있어도 뉴스에서 온갖 공포 마케팅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조를 알면 표면에 속지 않아요. 자, 마무리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핵심 메시지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인공지능 혁명은 실체가 있는 거대한 파도예요. 이 파도가 만드는 인프라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요.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씩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둘째, 그 인프라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와 전기예요. 둘 다 한국이 핵심 공급자이거나 핵심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이에요. 셋째, 두려움에 팔지 마세요. 지금 같은 슈퍼사이클에서 현금을 과도하게 쥐고 있는 건 기회를 잃는 거예요. 물론 무지성 몰빵도 안 돼요. 분산해서 나눠서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이 정답이에요. 넷째,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봐요. 전쟁이 나면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반도체 규제가 심해지면 한국 기업들의 독점 지위가 강해져요. 같은 뉴스도 어떻게 읽느냐가 투자 결과를 바꿔요. 오늘 영상 정말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게 제가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분석한 보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줘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하고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진짜 정보 빠짐없이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선생님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합시다.